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증시는 기승전 엔비디아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엔비디아 시총이 연말까지 지금의 2배인 6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박상욱 연구원님과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조 달러. 하나로 따지면 거의 일경 가겠는데요, 이제. 그렇죠. 엔비디아 올해 주가가 한 160% 상승했는데, 물론 액분을 했지만 123달러. 엔비디아의 주가 변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4월달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액면분할 전 기준으로 한 800불 정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 기준으로 한 80불 정도. 예, 80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130불 중반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 120불대로 조금 떨어지는 상태. 130에서 조금 상단에 막혀 있는 느낌이 들죠, 최근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주가에 대한 부침이 있을지언정 좀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 아닐까. 아래 지지선 한 1000불 정도, 위로는 한 1400, 1500불 정도로 보시고 좀 오르면은 조금 덜고 이제 좀 떨어지면 사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만 볼 게 아니라 주가가 왜 오르는지를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뭐 계속 호재밖에 없어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저장장치 GPU는 뭐 없어서 지금 난리고 못 구해서 난리고. 이 GPU는 AI 대세를 이제 이끄는 뭐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계속해서 독보적인 GPU 제작을 계속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주가 상승에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빅테크 업체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까지 이제 이 AI 가속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예.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장기적인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생태계 같은 거를 엔비디아가 너무나 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뭐 10%, 20%이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한 80% 이상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65%에서 70% 정도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AI 가속기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조금 보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건 확실한데, 또 하반기 글로벌 증시를 보는 시각들은 조금 다른 시각들이 있어요. 신중론자들은 지금 흐름이 마치 이 AI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흐름이 2000년 초에 닷컴 버블 붕괴가 지금 연상이 된다.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신중론을 내놓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번 상승세가 최대 한 2년 정도는 갈 것이다. 우리가 정말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각각의 의견들이 좀 뒤에 의견들이 좀 배경이 뒷받침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그 닷컴 버블 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일단 펀더멘탈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시스코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스코도 5년 동안 뭐 4,400% 올랐고, 했다가. 엔비디아도 5년 동안 뭐 4,400%. 인텔도 그래. 예, 인텔도 그랬었죠. 네. 그런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게, 일단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마진도 엔비디아보다 훨씬 낮았고 그런 지위 같은 것도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덜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PER도 100배 이상까지 갔었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한 지금 35배 정도밖에 되진 않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작년에도 매출이 125% 성장을 했고 올해도 한 100% 정도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그 주가가 오른 게 더 가파르긴 했지만 어쨌든 매출이나 뭐 이익단에서도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펀더멘탈이 조금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더블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정말 이제 뭐 한 7, 8년 정도 뒤까지 보면은 더블은 저는 무조건 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한 300불 정도. 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성장률이 꺾입니다, 조금. 예. 작년에 125%, 올해 100%인데 내년에는 한 35%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슬로우다운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들이 끼어들면서 조금 마진 훼손의 우려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확실하나 그 속도가 조금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엔비디아를 놓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미래도 사실 담지할 수 없다.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직접 생산 업체들뿐 아니에요. 지금 네이버라든가 이런 그 이선의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의 주요 경영진들이 지난주에 엔비디아 본사 찾아가서 젠슨 왕 CEO를 만났잖아요. 네. 만나고 여러 가지 AI에 관련된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대화를 했을까요? 어쨌든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업체들도 자체적인 AI를 다 개발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하려면은 결국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엔비디아의 칩을 조금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조금 미팅을 가졌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H백이라는 칩이 작년 초에 나왔는데 한국에 풀린 지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밀려서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작년에 워낙 쇼티지가 났기 때문에 한국까지 돌아오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블랙웰 시리즈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H백 오더가 조금 살짝 단기적으로 좀 줄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부터 한국에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블랙홀도 오더를 늦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것 때문에 조금 네. 젠슨 왕과 미팅을 하고 좀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좀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자 위주의 원칙이에요 지금. 아직은 공급자가 지금 엔비디아가 키를 잡고 있어요. 키를 잡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AMD나 인텔 이런 업체들도 끼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객사들의 피드백을 보면은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칩은 별로 성능이 안 좋아요. 예, 그 스펙상으로는 엔비디아의 칩과 뭐 거의 비슷하다 또는 더 좋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지만 실제로 써보니 그 정도의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네이버와 엔비디아 협업은 지금 뭐 갑을 관계가 사실은 바뀐 것 같은데 칩뿐 아니고 AI와 관련해서 어떤 걸 협업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칩을 당연히 엔비디아 거를 사서 쓸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쿠다 생태계라고 해서 그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툴 같은 거를 예전에 배포를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AI 개발 툴의 거의 한 80-90% 정도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로 진행이 되고 생태계 자체를 그냥 저변에 깔아버리는 거고. 예전에 GPU 같은 거를 팔 때 그때 다 끼워가지고 뭐 공짜로 배포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지금 개발자들이 다 엔비디아의 툴을 사용하고 있는 앞으로도 상황이에요. 계속 사용할 수밖에 만드는. 이게 뭐 AMD 칩이나 인텔 칩을 쓰려면은 그 생태계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언어를 한 번 더 컨버전을 해줘야 됩니다.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겠죠. 불편한데. 예, 너무 불편하죠. 칩을 조금 더 싸게 공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발자들이 다른 업체들의 칩을 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블랙웰이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분기 정도에는 이제 블랙웰 제품 이제 모델명이 B100을 출시한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블랙웰 기반으로 나오면 HBM이 탑재량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면서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로서는 SK하이닉스에 지금 의존하는 거를 빨리 삼성전자라든가 미국 마이크론도 좀 공급해라. 너무 뭐 부족하니까 못 만들겠다. 이게 지금 빨리 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HBM3 이 샘플을 받아서 엔비디아 넘겼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소식이 없잖아요. 네. 엔비디아에서 이 정도면 좋아. 메리굿 갖고 와. 이제 공급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인이 없고 네. 마이크론 더 심해요 지금 보니까. 네.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이 좀 의심이 되고 네. 이건 만들어낼 수 있겠어 이만큼? 네. 거기다가 이제 수율 문제까지 수율이라는 게 이제 불량품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계속 전력을 다해서 이걸 생산을 늘려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예. 블랙웰 나오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업체들이.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가 더 조급한 상황이죠. 이제 내년에 칩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HBM이 더 탑재가 될 건데 지금 사실상 제대로 잘 만들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유일하고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은 굉장히 캐파가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추정치 기준으로는 HBM에 대한 수요가 한 12억 기가바이트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6억 기가바이트가 하이닉스고 그 중에서 0.7억 기가바이트가 마이크론 정도일 것 같아요. 10분의 1밖에 안 되네 거의.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일단 HBM3나 3E는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2E 쪽은 뭐 중국 쪽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AMD로 3도 팔고 있고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올해 추정치는 한 3억 기가바이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2억 기가바이트 정도가 이제 조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그런
룸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늘어날 건데 사실 삼성전자가 조금 잘 해주지 않으면은 내년에도 HBM 수요가 공급을 조금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 마이크론하고 HBM을 공급할 만한 회사들이 그 뒤에 좀 없나요? 없습니다. 후보군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사실상 중국은 이제 뭐 노광 장비도 많이 막혀 있고 예.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 D램이 지금 10나노 초반대에서 HBM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네. 그 DUV 장비가 지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예. 그 10나노 초반도 조금 여유롭게 만들기가 되게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죠. 일단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이것 때문에 더 벌어지고 있다. 상황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정말 이 격차가 지금 이 방금 말씀해 주신 숫자 격차로 SK하이닉스하고 지금 절반밖에 못 따라온 거예요. 네, 이게 성장의 추동력인데. 그럼 주가가 이제 81,000원대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게 이제 반등의 기회를 가지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향 어떤 사업들이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라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2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네.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영업이익이 뭐 컨센서스가 저희 인포맥스 기준으로 한 8조 원대 8조 정도 나오는데 정도, 예.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사실상 영업이익 같은 걸 추정을 할 때 예. 매출단은 되게 추정을 하기가 쉬워요. 어차피 이 빅그로스나 ASP 상승률이 크게 변동을 하진 않거든요. 시장에서 계속 뭐 데일리, 뭐 위클리 이런 식으로 가격 같은 것도 업데이트되고 하다 보니까 예상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매출단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많이 갈리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 수익이 굉장히 컸어요. 그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그렇죠. 재고 평가 손실 충당금을 쌓아놨던 걸 다시 환입을 했던 게 1조 원이 넘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2분기에는 뭐 일회성 비용이나 일회성 수익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가 조금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제 추정치도 한 8조 정도. 8조 정도. 예. 작년 동기 대비하면 이게 10배가 넘어요. 아, 그건 작년엔 그렇죠.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정상화되고 얼마나 이게 추세적으로 갈지 이게 관건인 건데 이거 네. 삼성전자가 이게 저기 할 때 그 컨퍼런스 할 때 설명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실망이 대단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 주가율 최고가가 지금 이제 액분 기준으로 해서 86,000원이죠. 아, 네네. 예, 그 정도인데 4월에 기록했던. 요거 네. 뚫으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할까? 이건 뭐 당연한 질문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아시다시피 HBM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3든 3E든 엔비디아 향으로 뭔가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젠슨왕 것 같고요.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예. 그죠? 젠슨 어플로드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실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조금 중요하죠. 이제 아마 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로 갈수록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가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제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상승은 하겠지만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아시다시피 HBM 전환하면서 공급이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럼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다시 한 번 더 D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 좋은 거를 올해 3분기, 4분기에 밸류에이션이 선반영을 하면서 조금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두 가지 요소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들어서 실적이 조금 회복되기 시작한 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그렇고 사실 그거는 레거시 반도체류의 맞습니다. 어떤 네. 아직 뭐 기본이 있으니까 네. 기본을 좀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고 기본에 대한 시장들이 좀 받쳐줘 그렇지 앞으로 나가야 될 HBM 시장은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네, 이게 맞습니다. 언제 교체기가 오고 언제 이 수요가 더 확실하게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기여할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SK그룹은 이제 물 만났어요. SK하이닉스에 온갖 힘을 실어주기로 이제 하고 이걸 더 앞으로 달려가겠다. 26년까지 80조 원 재원을 확보해서 AI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5년간 103조 원 투자해서 모든 사업체 반도체 사업 경쟁 영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뭐 SK그룹이 마지막 배팅을 한다고 봐야죠 이제.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디램이랑 낸드 수요 상승폭을 보시면은 이제 뭐 PC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크게 상승했고요. 그렇죠. 그다음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 상승했고, 이제 17년도, 18년도 이제 서버가 튀었을 때 또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AI가 이제 다음 테마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AI가 얼마나 디램이나 낸드를 잡아먹겠어라고 보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 AI라는 게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시장이 아니라 되게 급진적인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그게 딱 작년과 올해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조금 상승할 폭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무조건 AI를 다음 뭐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테마로 보고 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제 HBM이든 뭐 자체적인 뭐 칩이든 아니면 고용량 SSD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그룹이 이 기업 자체적으로 구조 조정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 네. 워낙에 자회사들을 많이 버려놨는데 다 필요 없고 이제 여러 과목 하지 말자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만 집중을 하자고 특히 수학에 이렇게 방향을 튼 계기가 되고 지금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정말 잘 돼야 여러 가지 거시경제 측면에서 좋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에는 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공급이 많이 줄어들면은 이제 디램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것 같고, 그런 거를 선반영하는 시점이 올해 3분기와 4분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분기에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예. 뭐 86,000원 정도를 찍고 계속 7만 원과 75,000원 사이에서 횡보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4분기랑 내년 1분기의 디램 가격이 조금 슬로우 다운 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2분기에 선반영한 건데, 이제 그 시점은 지났고 3분기 중순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내년 업황이 다시 개선되는 거를 조금 반영하면서 좀 주가가 아웃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이제 이익이 계속 개선되니까 BPS가 상승되는 만큼 계속 올라오긴 하겠지만, 저는 하이닉스는 계속 가겠지만 그 업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크다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까지 주가가 지금 묶여 있었는데 이미 20만 원, 30만 원 갔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솔직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BR이 한 1.4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거의 역사적 평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기대감도 있고, 또 내년에 메모리 업황이 다시 한 번 더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경제학풍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박상욱 연구원과 함께 반도체 시장 전망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